안녕하세요. 자, 오늘 엔딩 상속세, 증여세. 오늘은 상속세 하고요. 그리고 재산 평가가 있어요. 그거를 두 개를 묶어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증여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회계에서 상속세는 계산 구조를 잘 익혀야 되고 회계사 시험에서는 약술 이런 게 조금 나와요. 상속 증여세에서는. 그래서 좀 써야 되는 거, 내용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꽤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이제 상속세 총칙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용어 몇 개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상속이 되면은 피상속인이 있어요. 이제 망인이죠. 돌아가신 양반이고 여기에 이제 상속인들이 붙게 돼요. 그 상속인의 대표 주자는 첫 번째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이에요. 세무사 시험은 복잡한 거 좀 나오지만 회계사 시험에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속인들이 지분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자녀가 있겠죠? 보통 자녀 1, 자녀 2가 있어요. 그럼 각각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배우자는 여기 최우선 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의 1.5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토탈 3.5분의 1의 지분이 있고 3.5분의 1의 지분이 있고 3.5분의 1.5의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각각 그만큼 가져가면 돼요. 협의해서 가져가도 되고 특정인이 더 많이 가져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산제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최우선 상속인이라고 불러요. 최우선 상속인. 그럼 이들이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있겠죠? 상속 포기. 그럼 상속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상속인 순위에 넘어간다. 뒤에 배우게 되는 상속 공제 종합 한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용어에서 첫 번째 유증 이런 말이 나와요. 유증. 자, 정상적으로 상속하는 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 근데 유증은 소위 말하는 유언이라는 게 유증이에요. 유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유증이에요. 그럼 유증은 망인의 의사에 따라서 재산이 이전되는 걸 얘기하는데 망인의 의사에 따라서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이러한 상속인에게 줄 수도 있고 상속인 외자에게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속인 외자가 유증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수유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증이 뭐다? 수유자가 뭐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상속은 민법에 따른 상속이되 뭐를 포함해요? 유증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상속세예요. 데스 페널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망인 재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받아갈 수도 있고 상속인이 유언을 통해서 상속인 외자에게 유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상속인에게도 유증할 수 있지만 상속인 외자에게도 유증할 수 있고 우리 상속인 외자가 유증을 받으면 사인 증여라 수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용어의 정의는 자, 망인이 사망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상속 개시일이라고 부르고요. 상속 개시일 현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있죠, 재산. 그 망인 앞으로 되어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상속세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재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 툴을 우선 외워야지 여러분들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고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상속 재산이 있을 거예요.
망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상속 재산. 그 재산에는 더해요. 뭘 더하냐? 두 가지를 더해요. 의제 상속 재산과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걸 더해요. 뒤에서 보게 될 거고 상속인에게 미안해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 재산이거든요. 근데 피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지만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상속 재산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퇴직금 있고 신탁 재산 있고 보험금 있어요. 그걸 더하고 현금화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상속인 계좌에 돈은 없지만 분명히 어디다 빼돌린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걸 더해요. 이게 기본적인 상속 재산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상속 재산인데 야, 여기에 더해라. 야, 상속 재산인데 없어졌는데 여기에 더해라. 라고 하는 개념이 첫 번째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거기서 우리 두 번째 뭐를 더하냐면 사전 증여를 합산합니다. 사전 증여. 큰 그림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이따간 이제 이걸 하나하나 나눠서 볼 테지만 사전 증여라는 게 이 상속세도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망인이 남아있을 때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이걸 분할해서 그 전에 사전에 증여하면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은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라면 상속 재산을 계산할 때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산. 그러면 이 합산할 때 10년의 기준은 누구냐?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얘기하고 5년 이내 합산한 건 상속인 외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들은 10년이 되고 상속인 외자들이라면 사전 증여한 건 5년분만 합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자가 있다. 손자는 직계 비속이긴 한데 최우선 상속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으면 대습 상속을 제외하고는 최우선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도 상속인 외자가 되고 5년분만 합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하고 이제 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채무를 빼줄 거예요. 채무. 그리고 공과금, 장례비 이런 것들을 빼줄 거예요. 그래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채무예요. 채무. 그래서 이 채무를 빼주긴 하는데 이 채무라는 건 금융기관에서 확인되는 채무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확인되지 않는 채무다라고 하면 입증이 돼야지만 빼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뒤에서 보게 될 텐데 이 채무와 여기 추정상속재산이 연결되는 문제가 잘 나와요. 세무회계에서. 요거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 자, 채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피상속인이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럼 갚아야 되는 돈 중에 하나가 증여채무라는 게 있어요. 내 너에게 주마 라는 게 증여채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증여채무도 채무를 증여하기로 계약한 날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안에 증여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상속인의 재산에 포함은 돼 있겠지. 아직 증여가 이행되지 않았으니까. 증여하기로 계약만 한 거지. 그럼 이 상속 재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을 준다. 얘기를 한 거야. 상속인에게. 그러면 증여 채무가 있죠. 상속인에게 줘야 되는 채무도 있잖아. 대신에 그건 아직 소유권은 이전이 안 됐으니까 상속 재산에 포함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왔다가 채무로 빠지면 빵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사전 증여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합산은커녕 빼버리고 갈 수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 뒤에 가서 증여세 내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죠. 그럼 앞에도 분할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걸 회피하고자 사전 증여분을 합산하고 있는데 증여라고 계약해놓고 증여 채무라고 이렇게 빼주면 그리고 나중에 증여세 낸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채무는 원래 빼주긴 하되 이런 증여 채무는 빼주지 않습니다.
의미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죽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 죽으면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걸 우리가 사인증여라고 부르고요. 이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사인증여받은 자를 수유자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인증여가 뭔지, 그리고 사인증여에서 증여채무는 상속세 계산할 때 그 재산엔 들어오겠지만 채무에서 공제해주지 않겠다. 이해하시겠죠? 결국 상속세 내고 가라 라고 결론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사인증여의 정의. 그래서 사인증여도 상속에 포함을 해요. 내 죽으면 너에게 주겠다. 상속 범위에 포함되고,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나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이행 중에 그 증여자가 사망했다라고 하면 걔는 사인 증여에 포함시킨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증여채무로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세무회계 할 땐. 나머지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뭐 특별 연고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건 내가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는 거예요. 상속인이. 이해하시겠죠? 내가 죽었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는 거예요. 뭐 특별 연고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상속 개시일의 정의가 나와 있고 3번은 상속 재산이죠.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상속인이라는 건 민법상 상속인을 전제로 해요. 하지만 우리 상속증여세법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인에 포함하고요. 특별 연고자 역시 상속인에 포함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유자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유증, 그 사인증여받은 자를 우리가 수유자라고 얘기합니다. 상속인 역시 유증이나 사인증여 받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건 중복되는 워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무 있죠. 세무회계에서 비거주자가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좀만 참고를 하시면 거주자가 사망했는지 비거주자가 사망했는지를 기준으로 나뉘고 있는 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해외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거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 상속 재산만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엔 모든 채무를 다 빼주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이 채무를 공제할 때 국내 소재 상속 재산과 관련된 채무 등만 공제합니다. 자, 181페이지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속세 계산 구조 있죠? 상속세 이 계산 구조를 먼저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자,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는 총 상속 재산가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총 상속 재산. 자, 개념은 이래요. 이 총 상속 재산은 세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원래 본래의 상속 재산, 즉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제 상속 재산, 그리고 추정 상속 재산,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세무회계 문제를 보면은 답안 양식이 요즘에 주어지는데 이것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더 많아요. 그냥 총상속 재산. 이해하셨죠? 왜 총상속 재산이라고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 망인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인데 피상속인에게 법률적으로 귀속하진 않지만 상속 재산과 경제적으로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상속 재산으로 의지하겠다.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막 돈 뺐어, 인출했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분명히 상속세 탈루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딘가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추정하고 있고, 걔 역시 남긴 재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즉 상속 개시일 당시에 남아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기서 출발하는 애들이 누군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 이해하셨어요? 자, 우선 체크를 해보면 상속 공제 같은 거 있거든요. 상속 공제.
자, 뒤에 가서 그냥 먼저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교재 195페이지 가보시면 194, 195에 가보면 배우자 상속 공제의 금액을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왼쪽 하단에 보면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배우자 상속 공제의 개념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망인이 남긴 재산 있잖아요. 재산 중에 배우자 목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속인들끼리 가져가는 돈 중에 다른 애 빼고 우리 가족끼리 가져가는 돈 중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총 상속 재산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남아있는 돈에서 출발한다라는 거고 상속 공제 한도 있죠.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에 보면 얘는 총 상속 재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뒤에 배우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출발들이 뭐냐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문제 이제 주관식으로 나올 때 출발을 여기에다 딱 놓고 해요. 그러면 여기 답안 양식에다가 사전 증여 같은 거 합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인이 남아 있을 때 그런 걸 합산해 놓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있어야 할 재산, 있는 재산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출발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제 누진 효과 때문에 있는 거죠. 사전 증여 재산을 더해요. 그래서 사전 증여 재산을 더해서 상속세 과세를 하는 거죠. 대신 이 돈은 사전에 증여할 때 증여세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증여세 내고 상속세 또 내면은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증여세 공제를 적용해줘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증여세 공제를 계산하라는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보통 한 요 정도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전 증여 재산을 더해야 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두 가지를 빼요. 비과세 그리고 과세가액 불산임. 자, 비과세라는 건요 영구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에서 아예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게 비과세예요. 그래서 대인적 비과세가 있고 대물적 비과세가 있는데 향후에 보기로 하고 이번에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제 이건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남긴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 그런 거 같은 경우 국가에다 거의 기부한 거잖아요. 그런 건 국가 그 자체 해주면 비과세예요. 사후 관리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그러진 않았지만 만약에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재단에다 줬다. 그럼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게 되고 그럼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면 그 재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계속 추적해 봐야 돼요. 사후관리 요건이 있어요. 그런 재산들을 과세가액 불산입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왜 얘를 빼는 거예요? 남긴 재산 안에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남긴 재산 안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총 상속 재산을 구하라라고 하는데 자료에 어떤 재산이 남겼는데 국가에 기부했대. 이해하시겠죠? 그랬을 때 그냥 처음부터 X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갔다가 비과세로 빠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들어왔다가 비과세로 빠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과세가액 불산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에 비과세 빼고 나면은 과세가액 공제 금액이 나와요. 이 과세가액 공제 금액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채무, 그 다음에 공과금, 그 다음 장례비. 그래서 공과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챙겨야 돼요. 나중에 뭐 일을 하시거나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세금. 망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종합소득세가 나오겠죠. 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내는 거거든요. 그럼 상속세 신고할 때 같이 낸다고 보통 6개월 주니까. 그래서 소득세법에 보면 특칙 규정이 있어. 망인의 종합소득세는 상속세 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특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내야 되는 것도 공과금이야, 공과금. 이해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망인들이 이제 부동산 임대업 하니까 뭐가 있어? 부가가치세 내야 되는 거 있잖아. 돌아가신 날까지. 그것도 다 찾아가지고 다 내줘.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망인이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12월 달에 종부세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재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걔도 찾아서 빼주는 거야. 싸그리 다 찾아서 빼. 채무도 싸그리 다 찾아. 싸그리. 망인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병원비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병원비. 망인이 내고 돌아가시는 거죠. 자녀들이 내줬어도 주장하면 돼. 아버지가 낼 걸 내가 그 통장에 넣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야 되는 돈으로 해서 그것도 신용카드에서 다 빠질 거 아니야. 마지막 달 돌아가신 다음 달 신용카드 명세 다 가져와. 망인이 쓴 거잖아. 채무잖아. 있는 대로 찾는 거야. 있는 대로. 최대한. 왜 50%야 이 양반들 다. 나한테 오시는 분들 다 50%잖아. 세율이. 상속세 세율 50% 미만 해본 적이 없어. 거의. 다 50이야 50. 그러면 빠지면 무조건 50%야. 신용카드 마지막 달에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보통 쓰더라고. 500에서 1,000. 발견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빠지는 거야. 500만 원. 누가 세상에 500만 원 그냥 생겨 뭐 땅에서 뭐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서 솟아 그런 거 아니잖아. 있는 대로 찾는 거야. 있는 대로. 무조리 최대한. 이해하시겠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과세가액 공제 빼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나와요. 그게 상속세 과세가액이야.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그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하시오. 그래서 상속세 과세가액. 그래서 답안 양식이 있으니까 그 답안 양식에 잘 넣으셔야 되는데 잠깐만 연습 문제 한번 구경해 볼게요. 문제 1번은 좀 그렇고 문제 2번 보시면 672페이지에 물음 자체가 상속세 과세가액이야. 과세가액. 그럼 상속세 과세가액은 여러분 지금 우리 뭐를 안 했어요? 상속공제를 안 했어. 상속공제. 과세가액 물어봤는데 혼자서 설레발 치면서 상속공제까지 막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음 페이지 물음 한번 보세요. 상속세 과세가액. 그 다음 페이지 회계사 12년 거 보시면 상속재산 추정, 상속가액 공제액, 상속세 과세가액, 인적공제 그렇게 아이템별로 다 주기도 하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회계사 20년 거 문제 가보시면 총상속재산가액, 과세가액 공제액, 합산되는 징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액, 과세표준 이렇게 항목별로 줘요. 항목별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가액까지 계산이 되고 나면 상속공제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상속공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상속공제라는 게 있고 뭐 인적공제, 물적공제가 있고 거기 교재 보시면 감정평가를 많이 받아요. 특히 요즘에 많이 받거든요. 그럼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라는 게 500이 한도거든요. 500이. 각 회사마다 500이 아니라 전체로 해서 500이야. 보통 부동산 두세 개 정도 하면 많이 나오면 다 합치면 두 군데 받아야 되고 이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거야. 500만 원에 50% 돌려받는 거랑 똑같은 거지. 한 250만 원 정도 공제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세율을 곱해서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와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상속세 산출세까지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참고로 거기 보시면 세대 생략 가산액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 같은 애들, 손녀에게 유증할 수 있어요. 그럼 세대 생략이 돼서 지금 재산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은 상속세를 2번 낼 거 한 번만 내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는 게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 원칙적으로 30%입니다. 30%. 근데 20억 초과분이면 뭐 40%, 뭐 이 미성년자 이런 규정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4번. 자, 이게 뭐냐? 자, 망인이 돌아가셨는데 이 재산을 보통 피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주겠죠, 이 재산을. 그런데 이게 유증을 한 거야, 유증. 유증을 누구에게 했냐면 영리법인에게 하는 거예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법인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어요.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세의무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영리법인은 자산 수증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 자산 수준 이익에 대해서 원래 법인세만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 뒷단에 누가 있어요? 주주가 있죠. 주주. 영리법인에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주. 이 주주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있냐 이거지. 아주 옛날에는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증가했지만 이 주식을 처분할 때 이제 세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컸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낮은 법인세만 내고 지금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시키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러한 조세 회피 행위들이 발생해서 여기 주주 중에 상속인이 있거나 즉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거나 이해하셨죠? 상속인의 직계 비속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다면 이자들은 뭘 내라는 거예요? 상속세 내라는 얘기예요.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의 지분 상당액에 대한 상속세를 걷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망이 남긴 이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 다른 재산도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전체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나오겠죠. 그 상속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이야. 그리고 상속 재산 가액이 재산이 100억이야. 100억. 이해하셨죠? 그리고 얘한테 들어온 상속 재산이 20억이라고 해봐. 그러면 20억과 100억을 비교하면 20% 정도의 상속세를 여기에 배분하는 게 맞는 거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내야 되는 걸 상속인들이 나눠내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럼 상속세 30억이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이 되고 이해하셨죠? 그거를 각자 받은 대로 나누는 거지 원래. 그러면 얘가 원래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라면 가정을 하면 얼마를 내면 되는 거야? 6억을 내면 되는 거죠. 30억의 20%인 6억을 내면 되는 거잖아. 의미 이해하셨죠? 그거야 그거. 그래서 한번 보면 6억 이렇게 계산이 된 거야. 6억. 영리법인이 납세 의무자였다면 내야 되는 상속세. 근데 영리법인은 법인세 한번 냈잖아요. 그럼 이 상속 재산 가액이 20억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10%. 2억은 법인세를 냈으니까 그것까지는 내지 않고 이들의 지분이 있을 거예요. 지분. 얘가 지분이 40%고 얘가 20%다. 라고 하면 40%를 이 갑이라고 하고 얘가 을이라고 하면 갑은 요 6억에 2억 뺀 것에 40%를 상속세로 내면 된다 이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보시면 182페이지에 영리법인에 귀속된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이라고 되어 있고 영리법인에 귀속된 상속 재산의 10% 곱하기 자 누가 받는 것 상속인과 그 상속인의 직계 비속만 적용 대상이 돼요. 그들이 상속세 요만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세무회계 연수 문제 1번 한번 해볼게요. 회계사 16년 문제 연수 문제 1번 거주자 A는요. A는 16년 6월 1일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A가 2000 언제야? 21년 6월에 사망을 한 거야. 얘 A가. 근데 이 A는 시가 5억 원 토지를 여기 영리법인인 대안에게 유증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안이 수유자가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토지 이외에 상속재산은 없대. 심플한 거지. 토지 위에 상속재산이 아예 없다라는 건 상속세 자체가 픽스가 돼 있는 거지. 5억 전부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면 될 거야. 이해하셨죠?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5억만 있으면 상속세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재산이 5억밖에 없으면. 일괄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뭐 이런 거 배우자가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5억은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상속공제가 빵원이야. 왜 빵원이냐면
이 5억이 누구한테만 갔어? 수유자에게만 갔죠.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만 재산으로 갔다고. 상속공제 종합한다라는 거 나중에 배울 텐데 걔는 상속인들에게 가는 재산에서 출발해. 그게 없으면 종합한도 하나도 못 받아. 물론 뭐 5억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전 증여가 5억 이하면 또 배제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상속인 이외의 재산에게 전부 다 가면은 하나도 못 받아. 하나도. 상속공제를. 그냥 그거 참고로 아시면 되고 뒤에서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 해도 상관은 없어. 상속공제고 나발이고 없고. 대안은 비상장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상속 개시일 현재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가 갑을병 이렇게 있죠. 그리고 3번 자리에 보면 갑은 A의 아들이고 을은 갑의 딸이에요. 즉 갑이 망인이죠. 아니 미안해. A가 있고 여기에 주주가 갑이 있고 을이 있는 거죠. 갑은 A의 아들, 을은 갑의 딸. 그러면 갑이 상속인이 되고 을이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되는 거잖아요. 병이 있는데 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지금. 자, 갑을병 모두 거주자이다. 자, 물음은 단순해요. 거주자 A의 유증과 관련된 대한, 갑, 을, 병, 과세 문제를 약술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과세 문제가 없다라면 없음 표시해도 좋고. 자, 첫 번째 대안은 상속세는 안 낸다는 걸 기재하면 되겠죠. 대신 법인세는 내야 되는 거죠. 자산 수중이. 그러니까 과세 문제만 얘기했으니까 상속세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은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거죠. 수유자가. 그런 상황에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이면서 상속인 또는 그의 직계 비속이죠. 이 사람들은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지분 상당의 만큼. 구체적 계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말만 쓰시면 되고. 을은 역시 마찬가지죠. 얘는 상속인의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병은 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죠. 실제 시험에서 그냥 과세 문제가 없으면 없음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없음만 써도 상관없어요. 이해하셨죠? 요 정도 약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기 사례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제 엔딩으로 옵니다. 그래서 상속세 182페이지가 보면 세율이 나와 있죠. 시험 문제에서 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고 할증과세 있죠. 자녀를 제외한 직계 비속에게만 된다. 손자 손녀 이런 거예요. 자, 오른쪽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가보면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거. 첫 번째 의제 상속재산. 자, 의제 상속재산은 세무액에서 나오는 거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자, 보험금 있잖아요. 보험금은 거기 표에 있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납부자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 망인이 납부한 보험의 상속으로 망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일어나고 납부자가 누구였냐? 즉 계약자가 피상속인이었을 때 망인이 낸 돈을 받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녀가 낸 돈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게 된다. 보험금을. 이 새끼를 호루 새끼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상속세를 부여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사망보험금 중에 상속으로 안 보는 경우 정말 많아요. 요즘에는 상속으로 안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왜냐하면 납부를 대표이사가 있는데 돌아가셨어. 근데 납부를 누가 하냐면 법인이 해. 대부분. 법인 보험이 엄청 많거든. 법인이 보험을 드는 거야. 그래서 법인이 납부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돌아가시면 어디에가? 법인으로 꽂혀. 그럼 문제 없는 거야. 그게. 이해하셨죠? 그럼 보험 차익이 생기는 거죠. 법인이. 보험 차익 법인세 내면 돼.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 보험이 나오면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니야. 퇴직금. 망인이 돌아가셨으면 퇴직금을 줘야 될 재원으로 만들다 하면서 그렇게 많이 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속세 아예 안 내.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망인이 낸 게 아니야. 납부자가 망인이었어야지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런 보험은 안 돼. 이런 보험은 법인이 냈어. 법인이 냈는데 돌아가시면 그 보험금을 받을 거 아니야. 그 수익자를 법인이 아니야. 낸 법인이 아니라 누구로 해? 어머니로 해. 어머니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거는 어머니가 받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겨. 증여. 지금 이해하셨어요? 왜냐면 납부를 누가 안 했어요. 법인이 했잖아. 법인이 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상속재산은 아니야. 상속재산이 되려면 망인이 보험료를 냈어야지 무조건 상속재산이야. 지금 이해하셨죠? 좀 어려운 사례 말씀드린 게 이해하시라고. 망인이 낸 것만 상속재산이야.
망인이 안 냈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기가 내고 자기가 받았어. 이 호로새끼 아들놈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는 보험을 보험료를 지가 내고 지가 받아. 그건 아무 상관없어. 자기 재산이야, 자기 재산. 그리고 그 보험 차익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도 안 해. 그냥 하는 거야. 보통 이익이 나는 경우 별로 없어. 그런 경우 그렇겠지. 넣은 것만큼 뭐 받는 경우겠지 대부분. 어쨌든 보험 차익이 발생해도 우리 법률상 과세하는 경우도 없어. 이해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보험료를 냈고 그걸 누가 받아? 엄마, 아들 이렇게 받아.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보험금을 받는데 내가 내지 않은 돈으로 보험을 받은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럼 난 증여받은 거지. 증여받은 거. 의미 이해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여세만 나오지 않아. 그 보험료를 누가 냈다고요? 법인이 냈잖아. 그러면 세법상 또 재구성을 해. 야, 이거 아버지가 낼 돈을 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 보험료를 그때 지금 사회 유출한 건지. 그렇게 구성하는 건 좀 나는 힘들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니면 법인이 주고 아버지가 받아서 엄마한테 갖다 준 거지. 이해하셨어요? 아버지가 받아서 갖다 줬다라고 보기도 하고 사회 유출로 보기도 하고. 보험이 생각보다는 복잡해. 근데 우리 세무에게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증여는 어떤 거야? 증여는 남이 내고 내가 받은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그 남이 아버지가 아닌 거지.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 남이 피상속인이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면 증여인 거야. 근데 납부자가 피상속인이잖아요. 그럼 상속을 원의로 받잖아. 무조건 상속이야. 납부자가 누구인지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피상속인이 계약자로서 납부를 했다. 그렇다면 상속세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피상속인 이외자가 넣고 돈을 받는다. 증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기가 낸 돈 자기가 받으면 증여 아닙니다. 내 돈 받아가는 건데 뭐. 그 원인이 무엇이든 뭐야. 그게 왜 상관이 있어. 아버지 돌아가셔봤지만 내가 돈 내고 받은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런 개념이야. 신탁재산은 그냥 시험법이 아니라고 보셔도 돼. 세무에게선 중요하지 않아. 세법학 이런 데 조금 의미가 있지만. 자, 퇴직금 있죠. 퇴직금. 퇴직금은 원래 망인이 받는 게 아니야.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가 받게 있어? 유가족이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유가족이 퇴직금의 수령자야 원래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잖아. 법률적으로. 그렇지만 포함시키겠다는 거지. 이제 재밌는 게 나도 이번엔 뭐 하다 보면은 상속세 나올 거 아니야. 퇴직금. 그럼 퇴직금이 생기면 회사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퇴직금이 있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금액이 있으면 회사 비상장법인 대표이사들이야 다. 여러분 상속세 하면은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하면서 같이 하는 거야 대부분. 그럼 그냥반들이 퇴직금 줘야 되는 금액이 있으면 주식가액이 떨어져. 그 대신에 상속재산가액이 올라가겠지. 이게 잘 조율해봐야지. 뭐가 더 유리한지.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주식가액이라는 게 부채가 늘어나는 금액 그대로 되진 않아.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는 상속재산이 올라가겠지. 지금 함께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속 테크닉인데 이게 결국 여기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하면은 이게 퇴직금이 무작정 늘어나면 상속재산가액으로 50% 내고 온단 말이야. 50%를 내는데 세금을 두 번 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낸다고. 그러면 10억의 퇴직금을 받는다 그러면 퇴직소득세가 한 1억 나오겠지 보통. 그럼 1억을 일단 내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 1억은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퇴직금 10억이고 1억을 공과금으로 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퇴직금 10억 받는 거고 공과금 1억 빠지는 거야. 어허. 대신에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가 10억으로 잡히면서 많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 의미하시겠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9억 받았다라고 하셔도 돼. 상관없어. 그냥 행정해석이 9억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득세 내고 퇴직소득세 내고 남은 재산 받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또 퇴직금도 의제상속재산 세금 빼고 추정상속재산 엄청 나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추정상속재산. 이 추정상속재산은 현금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현금화. 보시면 이게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 수표를 준 사람도 있어. 수표를. 돈을 빼가지고 수표를. 날 잡수 이런 거죠. 그건.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빼요. 그걸 수표로 빼. 수표로. 그리고 손에 쥐어줘. 그거는 추정이 아니라 증여야. 증여. 무조건 걸리는 거야.
얄짤이 없어. 얄짤이. 왜 얄짤이 없어? 그 숲에 언젠가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0%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추정 상속 재산은 상속 계실이 있는데 상속 계실로부터 소급하여 1년, 소급하여 2년 이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으로 인한 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사라진 거지. 용도를 미입증한 거예요. 혹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럼 채무가 생기잖아. 그런데 그 돈을 현금으로 그냥 받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재산의 종류별 혹은 채무별로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1년 이내는 정확하게 요 금액만 따지는 거고 2년 이내는 정확하게 요 금액을 따지는 거예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용도 인출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도 미입증이 아니라 인출. 이해하셨죠? 돈을 처분한 거 혹은 채무를 부담한 거 종류별로 2억 또는 5억 원을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미입증되는 금액이 있겠죠? 그럼 미입증되는 금액에 대해서 책임져라. 상속 재산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안에 있는 돈이 6억이야. 6억. 6억 원짜리 토지를 처분했는데 용도를 입증한 금액이 있어. 처분 금액은 6억이고 용도 입증한 금액이 4억이래. 4억. 그럼 용도를 미입증한 금액이 있겠죠? 미입증한 금액은 2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2억을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금액은 2억 마이너스 6억 있잖아요. 6억. 미니멈 6억의 20% 또는 2억 원 중에 적은 거. 그럼 1억 2천 되겠죠? 그러면 총 0.8억을 추정상속재산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채무야. 채무. 자, 채무로 내가 국민은행 가서 돈을 빌렸어. 5억. 그런데 용도를 입증한 금액이 3억이야. 그럼 2억이야. 미입증한 금액이. 그럼 요 계산도 똑같아. 과세는 미입증 2억에서 미니멈 5억 곱하기 20% 그리고 2억. 그러면 1억이 과세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요 뜻이 뭐냐면 1억을 여기다 넣는다는 얘기야. 추정. 근데 5억은 빼주는 거야. 이해하셨죠? 채무는 빼주는 거야. 국민은행 진짜 갚아야 되는 거잖아. 5억은 빼주고 추정으로 1억 넣어주는 거야. 추정.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억만 쳐주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늘어나는 게 아니야. 채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잘 기억하시면 돼. 그게 추정 상속 재산이다. 사전 증여 재산 있죠? 사전 증여 재산. 사전 증여 가격 보기 전에 한번 추정 한번 해볼까요? 교재 핵심 문제 1번 한번 해볼게요. 1번. 아, 사전 증여까지 배운 다음에 해야 되는구나. 미안해. 사전 증여 한 다음에 할게요. 미안해요. 준비를 너무 안 했네. 사전 증여 재산을 가보면 184페이지를 가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혹은 5년 이내 상속인 외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 있다면 그 금액은 여기 합산하게 돼 있어요. 사전 증여 재산을 넣어서. 합산을 하되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가 있고 증여 당시 시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증여 당시 시가로 하는 거예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합산한다. 자, 그 둘을 비교한 표를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 상속세 비과세는 별거 없어요. 상속세 비과세는 대인적 비과세가 있고 이건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자 뭐 이런 거예요. 대물적 비과세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비과세 첫 번째는 기억할 만하지. 뭐 국가에 줬는데 세금 내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그렇죠? 3번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3번. 금양임야. 그러니까 금양임야라는 게 뭐냐면 묘가 있는 거야. 묘가 쉽게 얘기해. 묘가 있어서 금양임야. 농지 있죠. 농지. 그 2억 원을 한도로 그러니까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분묘에 속한 소정의 금양 임야 및 농지 있죠. 이렇게 하면 2억 원 빠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전 이제 임야 있으면 일단 묘 있냐고 물어봐요. 묘. 뭐 납골 하신 것만 아니면 납골 뭐 묘 있을 수 있잖아. 납골 있죠. 납골.
납골했으면 뭐 납골도 할 수 있지만 납골 안 하고 묘했다고 주장하는 거지. 납골했어도. 묘 있으면 그 묘라고 해. 그 공무원분이 거기다 묘했다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 가서 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출하면 의외로 쉽게 억셉트 돼요. 2억은 1억이야, 1억. 제가 이메만 보면 나는 묘 있는지 찾아와라. 자기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항공사진으로 보시면 좀 있을 수 있어요. 묘처럼 보이는 거. 이거 한번 가서 봐라. 묘인지. 그렇죠? 뭐 이렇게 또 공무원이 직접 갈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놓고서는 납골 당하면 장례비 공제 추가로 해주잖아. 그거를 같이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럴 수는 있어. 이 묘가 꼭 그 돌아가신 분 묘일 필요는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했는데 납골하면서 이게 뭐냐 그러게 해서 이 묘가 조상묘잖아. 조상묘. 아니 이분은 납골했지만 할아버지 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어쨌든 그렇게라도 주장하든지. 정당 주면은 또 비가 세네. 정당. 주세요. 자, 어쨌든 그런 거 있고 과세가액 불산입. 이건 세법학 뭐 이런 데는 중요한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게 세무액에선 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게 공익법인 이런 말 나오면은 요건을 갖춰요. 과세가액 불산입 할 수 있어. 이제 과세가액 공제액, 공과금 장례비 채무에 채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무액에서는 장례비용이야, 장례비용. 그래서 장례비용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연습 몇 번만 해보면 돼. 한 푼도 없어도 500은 빼줘. 노잣돈이야, 노잣돈. 비거주자는 안 빼줘도 거주자는 무조건 500은 빼줘. 장례비용 입증 못해도 500은 빼줘. 이해하셨어요? 장례비용을 실제 이렇게 지출해도 빼줘. 심지어 이게 돌아가신 분들 회사장이라고 많이 하거든. 회사. 이게 여러분 이제 상속 한 100억 넘는 분들은 다 회사에 있는 분들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10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회사가 없이 주식이라는 게 없이 이게 하는 건 힘들어.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뭐 물려받아서 물려받는 건 모르겠지만 회사장으로 많이 하거든요. 회사 돈으로 막 장례비 치러. 그래도 다 공제해 주는 거야. 장례비 누가 냈는지 필요 없어. 그냥 장례비야, 장례비. 이 사람 죽어서 내는 장례비야. 그래서 미니멈 500은 해주고요. 맥스 1000만 원 해주는 거야. 맥스. 근데 납골해서 봉안시설 했어요. 그러면 500 추가로 해. 맥스 1500인 거야. 이해하셨죠? 그냥 너무 공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푼도 없어 500은 해줘. 근데 납골은 별도로 빼서 맥스 500 해주고 일반 장례비는 1000만 원까지 해주는 거야. 몇 번만 해보면 되고 채무 그냥 금융기관 채무도 있을 거고 내가 건물 있으면 임차 보증금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다 채무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채무는 우리 계산할 때 두 군데 영향을 미쳐. 지금처럼 공제가액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금융재산 공제에도 영향을 미쳐.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 금융재산 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 이렇게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순금융재산은 채무가 빠져야 되거든. 금융기관 채무가.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